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일요일이고요. 어떻게 이번 주말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지난 주간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6%,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은 그래도 크게 반등에 성공을 하며 지난 주간 증시를 마감을 했지만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역시나 크게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뉴욕 증시는 지난 주간에 다우 지수는 5%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무려 7.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지금 뉴욕 증시와 이 국내 증시가 크게 디커플링화 되어 가고 있고, 특히나 아시아 증시, 니케이 지수라든지 홍콩의 항생,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는 최근까지도 계속 선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요인은 역시나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매도는 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왜 외국인 투자 자금은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장 큰 요인은 역시나 환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 썸네일에는 반도체 섹터를 이야기를 한다고 해놓고서 이 환율 이야기를 꺼내냐고요. 지금 국내 증시의 가장 큰 하락의 요인은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고, 그 이유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이 이 환율의 변동성, 이 고환율의 기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 슬라이드부터 일단 환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보고 싶은 반도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다른 것보다 최근발 뉴스 중에 이 조선일보 기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요약을 해 두어서 이것만 살펴보고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은 환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이다. 이러한 고환율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이유 때문이죠. 자, 조선일보 22년 6월 24일 뉴스고요. 기사고요. 자, 헤드라인 제목입니다. 자, 환율 상승이 외국인 매도로 이어지고 있고, 또 이는 또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에는 악순환이 연속이다라는 어떤 제목입니다. 자, 아래의 내용은 이 뉴스의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요점 정리를 한 것이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 원화 약세인 이 고환율 국면에서 달러로 환산한 이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차손이 더 커지기 전에 서둘러서 한국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챙겨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로 표시된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를 찾아 나가게 되면 원화 약세는 더욱더 심화되고 달러는 수요가 강해지면서 달러 강세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또 더욱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죠. 자, 한국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은 2000년 이후에 환율 상승률이 3% 이상인 달에 코스피 하락 확률은 60%였고요. 그리고 4% 이상이면 코스피 하락 확률이 80%, 그리고 5%를 넘을 경우에는 코스피 하락 확률이 100%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환율이 안정이 돼야지만 지금 현재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환율 주간 차트고요. 팬데믹 이후에 환율이 급등을 했을 때 1296원이었고요.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2021년 1월 달에 최저점 1080원대
기록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환율이 오르게 됩니다. 최근에는 1,300원을 돌파하기도 했었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을 해서 1,3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환율 안정은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증권 관련 기사를 제가 살펴보니 지금 1350원까지 열어놔야 된다는 어떤 예측 기사가 상당수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 수급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내 증시로 유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내지 현재 환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 환율과 관련된 이 정부가 개입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가령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환율 안정과 관련된 메시지를 또 내놓기도 했었고 그 이전에도 한국은행 총재도 인터뷰를 통해서 환율 안정과 관련된 개입 메시지를 어느 정도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이와 같이 정부 개입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7월에 있을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폭으로 인상을 하게 된다면 현재는 내외금리 차가 1.75%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달러 선호 현상으로 지금 이 달러는 강세, 원화 약세 기조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7월에 만약에 어느 정도 대폭적으로 국내 기준금리도 인상을 하게 돼서 미금리와 국내 금리 사이의 차가 어느 정도 존재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또 이게 역전이 되게 되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국내 금리가 미금리보다도 소폭이라도 우위에 있게 된다면 환율의 변동성도 상당히 또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측은 7월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농후한 반면에 국내는 아마 0.5%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70%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외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건 사실 기정사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환율 안정에 대한 개입 메시지, 아예 달러를 풀겠다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일정 부분은 환율의 안정화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환율이 가장 급등하고 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 1350원까지 터치를 하더라도 어찌됐든 1300원 아래로 반드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머지않아 1260원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떠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증시도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그 이면에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당연히 국내 증시로 유입이 돼야 되겠죠. 일단은 환율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은 이 반도체 섹터 지금 시점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반도체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이 회계, 세무와 관련된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업 분석과 관련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전문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가 있지만 이런 산업 섹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여러분들 수준에 다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양해하시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부분 그 정도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 반도체 지식을 조금 우리가 강화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반도체 분류 정도는 알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다른 말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참고로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 연산이나 논리와 같은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특히나 램이 있고 뭐 그죠? 램, 특히나 뭐 D램, S램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런 램은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고 이게 뭐냐 하면 전원이 꺼지게 되면 그 메모리가 사라지는 반도체를 보통 휘발성 메모리 그리고 램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전원이 꺼져도 그 메모리가 저장된 게 사라지지 않는 걸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플래시, 낸드 플래시 이런 부분이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NPU, MCU, DSP와 같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우측에 요점 정리한 거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자, 메모리 반도체는 용도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은 대표적으로 D램, 메모리 반도체는 D램이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제품은 CPU, 그리고 AP, 그리고 센서류 등이 제품입니다. 그리고 생산 방식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입니다. 산업 특징은 메모리 반도체는 대규모 설비 투자에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설계 인력 중심의 이 기술 집약적 산업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변동성이 수요 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반면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변동성이 수요 변화에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점 정리한 요 화면은 뭐 매일경제의 기사에서 확인을 한 거고요. 이 좌측에 있는 이 반도체 분류의 그림은 여기 보시는 삼성 반도체 이야기의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점유비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비메모리와 메모리 사이의 비율이 7대3 정도, 비메모리 시장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어느 정도 선에서 갇혀져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 D램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현재 삼성전자가 약 한 44%,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약 한 28%,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사가 약 23%를 나타내고 있고요. 참고로 이건 21년 3분기를 기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램과 낸드 플래시 위주의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주력 사업이고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거의 하지가 않죠. 그런데다가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삼성전자 또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4% 정도 수준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업체는 미국의 인텔이고요. 두 번째가 대만의 TSMC입니다. 참고로 파운더리 이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TSMC가 1등, 그리고 삼성전자가 2등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지금 전망과 관련된 기사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경 코리아 마켓에서 22년 6월 20일자 자, 외국인 반도체주 페닉셀이라는 제목입니다. 외국인이 반도체주를 집중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아래 보시면 매일경제 22년 6월 22일 같은 날짜에 나온 뉴스고요. 자, 반도체주 수요 급감에 또 러시아 규제까지 겹쳐서 악재다라는 어떤 내용의 뉴스입니다. 자, 아래 기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러시아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네온 그리고 희가스 등의 어떤 수출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희가스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과 달리 생산을 늘릴 대형 가스 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며 데스크탑 그리고 컴퓨터 등의 이 PC 수요가 줄어들면서 중앙 처리 장치 출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 반도체 업황 부진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됐다. 이렇게 살펴보니 역시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대외적으로 이 반도체에 필요한 이 원료를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어떠한 내용이 첫 번째 골자였고, 두 번째가 이 코로나19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이 언택트 그리고 이 재택근무 이런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이 컴퓨터 수요가 상당히 많았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면서 컨택트 기조로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PC 수요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더라.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반도체 업황도 상당히 부진할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현재 외국인이 반도체주를 집중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보 22년 6월 23일자 뉴스고요. 자, D램 진짜 겨울이 온다. 떨고 있는 삼성, SK 하이닉스. 자, 앞서 보셨던 것처럼 D램은 메모리 반도체 이죠. 메모리 반도체의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D램. 그리고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 대표적으로 플래시 있고 그 중에서도 낸드 플래시가 있죠. 참고로 D램과 낸드 플래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에서도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지금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세 개 회사가 거의 독과점 형태에 있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만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두고 있는데 그 시장 점유율 또한 4%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22%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인텔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가장 강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가운데서 어쨌든 자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 D램의 가격이 상당히 하락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소제목 보시면 자 공급 과잉의 차세대 CPU는 출시 지연 그리고 D램은 3에서 8%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0에서 5% 가격 하락 전망 그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 부진에 따른 것이다 라는 어떤 골자가 주요 내용인데 제가 본문의 내용을 조금 줄여서 제가 표기를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이 비용 상승 등으로 이 정보기술
기기 출하량이 줄면서 메모리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가 됐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 전자기기 등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위축된 데 따른 것인데, 전체적으로 이 D램 재고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 공급가의 이 하락과 이 수요 위축에 따른 이 메모리 시장 부진은 이 분야 매출과 영업이익 의존도가 높은 국내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인텔의 이 차세대 서버용 CPU 출시 일정이 지연되게 되면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이 DDR5 D램 양산 또한 일정이 지연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뉴스죠. 그런데다가 실제로 이 전자 부품 기업들은 올해 원자재 공급망 불안과 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되자 이 수요 위축을 예상을 하고 제품 생산량을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최근 나온 리포트를 보면 이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최근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60조 7천억 원에서 58조 3천억 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신한금투 역시나 SK하이닉스도 연간 실적 전망치 18조 1541억 원에서 14.5% 낮춘 15조 5182억 원으로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요가 위축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이 D램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크게는 8%,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크게는 5% 가량의 이 가격 하락이 전망되기 때문에 이 부분 국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경제 6월 23일자 뉴스입니다. 반도체 주 먹구름 목표 주가도 이제 7만전자라는 어떤 내용의 뉴스인데요.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도 50%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나 주가가 급락을 해서 지금 95,000원 선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발 이 긴축의 수요가 위축이 된 것이 요인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목표가가 증권사 리포트가 발표하는 족족 계속 일단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심지어는 증권사 네 곳에서는 이 7만원대까지 제시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본 뉴스의 주요 골자입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와 이익 전망에 관련해서 전망치를 낮추는 그런 어떤 증권사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자, SK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98,000원에서 75,000원 하향 조정을 했고요.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88,000원에서 79,000원 하향 조정을 했고, DB금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10만원에서 87,000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영업이익을 60조 원대에서 하향 이탈하는 50조 원 후반대를 지금 예상치로 연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FN가이드의 지표를 따르면 삼성전자의 12개월 선행주가 수익 비율, 자, 12MFPR 같은 경우에는 8.15배 수준이고요. 참고로 6개월 전에는 12.94배, 그리고 3개월 전에는 10.31배, 지금은 12MF 기준 8.15배, 그러면 상당히 PER 수준이 대폭적으로 하락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과거보다는 저평가 메리트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뭐 연간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은 됐지만 그와 관련해서 주가 또한 현저히 내렸기 때문에 12MF 기준 PER 수준이 8.15배. 그죠?
그렇다면 코스피의 지금 평균 PER이 약 9에서 10배 정도 사이 수준이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PER 수준만 놓고 보면 이 저평가 구간임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도 이 저평가 메리트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PER 수준이 이 주가 대비해서 현저히 낮아진 건 사실이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또 낮아지기 때문에 또 영업이익 성장률로만 놓고 보면 또 이 삼성전자의 저평가 메리트를 설명하기에는 조금 또 애매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딱 투자 지표인 이 멀티플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PER 수준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현재가 역시나 이 저평가 메리트 수준은 더욱더 높아졌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3개월 투자자별 이 매매 동향,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놓고 보면 역시나 이 외국인과 이 기관의 이 동반 매도세가 강했다. 그로 인해서 주가 또한 현저히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죠. 역시나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 주가 반등의 열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6월 들어서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저가 매수도 어느 정도 유입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저가 매수 유입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유입될 건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역시나 기관도 기관이지만 외인의 이 순매수가 더욱더 절실한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좌측 상단에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 차트고요. 자, 21년 1월 1일자 자, 최고점 96,800원이었고 현재 가격 대비 마이너스 39.67%, 현재는 하락한 가격 수준 58,400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 6월달 현재까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3% 하락한 수준입니다. 자, 우측에 보시는 것은 SK하이닉스 그래프고요. 21년 3월 달에 최고점 찍었네요. 15만 500원. 현재 주가와는 마이너스 39% 하락한 수준이고요. 자, 아래 보시는 거는 SK하이닉스의 6월 주간의 일본 그래프를 보시는 거고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약 15% 하락한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약 15% 하락을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코스피는 최고점,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수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8% 하락을 했고요. 자, 6월 한 달간 코스피는 11.89% 하락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면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1등은 그죠? 삼성전자, 2등은 하이닉스고요. 3등이 마이크론이거든요. 자, 마이크론사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하락한 수준이고요. 자, 6월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22%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이죠. 자, 인텔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43% 하락한 수준이고요. 6월 달에는 마이너스 14%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내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최고점 대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39.7% 하락을 했고요. 6월 달은 마이너스 13.86% 하락을 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9% 하락을 했고 6월 한 달간 마이너스 15%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사실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는 조금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 과매도 구간이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지만, 뉴욕 증시의 그 마이크론과 인텔사에 비해서, 즉 이 글로벌 경쟁업체에 비해서는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크게 하락한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거는 6월 23일, 자,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등락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자, 참고로 지난 금요일 날 뉴욕의 이 나스닥 지수도 크게 급등을 했죠. 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 4.45% 상승한 2718.47%, 47포인트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일본 그래프고요. 그죠? 지속적으로 6월 달에 하락을 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지금 차트상으로는 5일선 위에 상당히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역시나 금리 인상 경계감이 좀 무뎌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 또한 약화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기술 성장주 중심의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특히나 이 경기 민감 섹터인 이 반도체 섹터도 같이 크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를 앞으로 제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봤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제가 그냥 제 나름의 개인적인 어떠한 기대일 뿐이지 이게 뭐 맞다, 이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반도체 섹터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매도 구간이다. 또 이럴 때는 반드시 이 과매도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정도의 또 반등,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 업황 전망은 역시나 어둡습니다. 그죠? 업황 전망은 어둡지만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이 가격이 상당히 하락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 전망은 당분간은 어둡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순환이다. 그죠? 참고로 21년부터 하락하기 시작을 했죠. 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또한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참고로 이 부분은 뭐 제가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 역시 이 증권 전문가들이 예측한 내용을 토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 메모리 반도체의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또 반등할 가능성이 크게 있다라는 어떤 전망 기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걸 감안하면 역시나 주가는 어때요? 선행지수지 않습니까? 주가는 선행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일어났던 악재들 부분을 상당히 반영했다. 가격 반영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 만약에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 반도체 투자는 지금부터 하는 게 맞다라는 어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자, 유가와 이 원자재값 안정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물가 안정이 또 될 것이고, 그죠? 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특히나 미국이 이 경기 침체와 관련된 지표가 속속 나오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미금리 인상의 속도 또한 상당히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렇게 되면 역시나 기술 성장 섹터 그리고 이 경기 민감 섹터의 반등의 가능성 또한 상당히 크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나 국내 증시에서도 이 경기 민감 섹터인 이 반도체 섹터 또한 동반 상승할 여력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다가 지금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 전쟁 리스크도 만약에 향후에 어느 정도 해제가 되고, 또 중국이 6월 1일자로 중국 봉쇄가 해제가 됐고, 이 경기 부양과 관련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나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중국이 경기 부양의 속도를 내게 된다면, 역시나 이 수요 부진과 관련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뉴스를 또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자, 요거는 22년 5월 1일자 이 4월 수출입 동향과 관련된 뉴스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5월 달에 이 수출입 동향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자, 이 뉴스를 제가 왜 가져왔냐 하면은 이 4월과 5월 둘 다 월간 단위로는 역사상 최대 이 수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대 4월 수출액 최고치, 그죠? 역대 5월 수출액 최고치. 자, 수출은 4월, 5월 둘 다 잘 됐다. 하지만 원자재 비용 때문에 수입액도 크게 늘었기 때문에 무역 수지는 적자를 봤다. 자, 이렇게 뉴스를 써내려갔지만 제가 보고자 했던 내용 중 중요한 포인트는 이 수출액 가운데서도 어떠한 섹터에서 성장을 많이 했느냐, 수출을 많이 했느냐, 저는 그걸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4월에서도 역시나 반도체 섹터는 두 자릿수 이상인 이 15.8% 수출액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요. 보시면 5월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섹터는 15%가량 수출액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나 4월과 5월 수출액 부분에서 이 두 자릿수 성장 섹터는 역시나 반도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이 불황 전망을 이 손절의 기회로 생각하기보다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혹시나 있을 이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 상승, 그리고 또 반도체 수요 회복 등을 감안을 했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반도체 섹터 저 역시 관심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설명드리기에는 제 지식이 상당히 얇다라는 생각은 역시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혹시라도 구독하시지 않으시고 시청하시는 분들 반드시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